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 김지윤입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데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엄청나게 또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성들의 처지도 악화되고 또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주제에 관해서 실제 피부로 느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 정선영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곧 정선영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드릴 텐데요. 발제 이후에는 시청자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 마음껏 남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 발언을 신청하시면 누구에게나 3분의 발언 시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과 그리고 채팅창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이후에 진행될 시청자 토론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선영 기자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한층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와 돌봄 부담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사회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윤 창출에 필수적인 공장과 회사의 가동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집단 감염을 겪기도 했고요.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그런 감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와 교육, 노인 돌봄, 또 장애인 돌봄과 같은 그런 사회 서비스 기관들은 대거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학과 개원을 연기했고요. 방과 후 교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경로당과 경로식당,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장애인 지원시설 등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서 집으로 와서 육아나 돌봄, 가사노동을 지원해주던 사회 서비스의 이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가정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부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처할 보다 많은 그런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급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가사와 돌봄과 관련한 일들을 분담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층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짜가 노동자 한 명당 겨우 10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진보진영 단체들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10일에서 또 이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에 20일 정도는 상당히 짧은 그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직장 생활과 육아와 돌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개별 가정에서 개별 가정의 가사와 돌봄이 떠맡겨진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75% 이상을 여성들이 담당했습니다.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에 따르면
그 가족 내에서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85%가 그 며느리나 딸 등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도 물론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는 남성 노동자에게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 부실이 기대되고, 이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이들이 일하고 또 더 멀리 출근해야 한다는 점, 또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에게는 또 시간제나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더 많이 주어지는 상황 등이 맞물린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여성들의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을 더욱 크게 늘렸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7월 중순에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성들의 여성들이 자녀나 노부모를 평균적으로 돌보는 시간은 이전보다 무려 하루에 6시간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에 한부모 가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가정 4곳 중에 한 곳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한부모 가정의 또 4분의 3은 여성들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인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부모 가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서 무려 12배나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성에게 육아와 돌봄 부담이 떠맡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육아와 돌봄과 가사 부담이 주로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흔히 여성이 누군가를 돌보는데 더 적합한 본성을 가졌다 하는 식으로들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고 섬세하다 하는 식의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남성이 폭력적이거나 더 대담한 기질을 가진 그런 생물학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성도 생물학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애초에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직되는 그런 방식을 반영합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경쟁 압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본가들은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능한 더 적은 돈을 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부담,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다시금 쉬고 와서 먹고 쉬고 와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후대의 노동력을 양육하고 노인을 돌보는 부담, 이런 것 등등을 개별 가정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되게는 그런 개별 가정의 여성들이 그 부담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실질적인 물질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그토록 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양육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법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를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준 기업은 9.6%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1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직에 따르는 임금 보전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해고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더욱더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양육을 위한 그런 기업과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믿고 맡길 만한 양육 기관도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주로 담당을 하고 남성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가정의 주된 부양자가 돼야 한다 하는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양육이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상황 속에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 큰 부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개별 가정에 그 큰 부담이 떠넘겨진 상황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바깥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집에 머무르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나 아동들일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 코로나19 하에서 아마 더 큰 공포와 긴장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개별 가정에 가사와 양육 부담이 떠넘겨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주된 책임자로 여겨지는 이런 그 상황은 바로 그 자본주의에서 다양한 종류의 여성차별을 낳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도 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성들은 육아기간에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의 그 경력단절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지난해 조사를 한 것을 보더라도 기혼 여성의 19.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10명 중에 4명이 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돌봄과 가사를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둔 그런 경력단절 여성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이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한 까닭에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 여성이 그 3월에는 10만 3천 명이었고 그 4월에는 2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조사한 이제 그러니까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봤었는데요. 네. 이처럼 그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은 그 이후에 복직을 해도 시간제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때문에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남녀 고용평등법에 명문화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보자면 남성의 69.4%에 불과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급으로 이거를 이제 따졌을 때는 67.8%였는데요. 이것은 OECD 평균이 87%에 비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년간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성의 비정규직의 비율도 여성들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 여성들에게 가사와 양육을 떠넘기면서도 그 이들이 집에만 머물지는 말고 더 많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고용을 높이는 것을 통해 해결하고 또 여성을 집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활용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라는 명목 하에서 여성 노동자 확대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가장 크게 늘어난 일자리는 바로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표가 바로 그러니까 증가되어 온 시간제 일자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2001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나와 있는 표인데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늘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렇게를 통계로 잡았을 때 다 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특히나 이 여성의 증가폭은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그 여성의 시간제 노동자 수는 그 231만 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7.1%나 증가를 했습니다. 17.1%는 상당한 그 속도인데요. 만약에 이 속도로 한 5, 6년만 가면 거의 2배가 또 시간제 일자리가 2배가 불어난다는 이런 정도의 속도입니다. 정부는 이 시간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일자리다 하는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일 뿐입니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정말 8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제 노동자의 그 사회보험 가입률은 26.1%이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20%밖에 안 됩니다. 아니,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11월에 전국 여성 노조가 여성의 시간제 노동자 그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그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지난 수년간 그 남녀 모두에서 그 비정규직의 비율은 줄어오긴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넘겨야 되죠. 네. 이는 지금 보면은 이제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분홍색이 그 여성을 의미하고, 이제 보라색이 남성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가 어쨌든 줄어오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운동 일각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듯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것과는 이제 현실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여성 노동이 이제 비정규직화하고 있다 하는 식의 이제 표현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실태현 시간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난해 그런 시간제 일자리와 또 기간제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그 규모가 그러니까 비중이 축소되던 추세가 지난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아마 약간 기울기가 낮아서 이제 충분히 보이시진 않을 수 있는데 여성에서도 지난해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증가했고 남성에서도 이제는 좀 더 크게 이제 증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불황이 좀 더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이제 그런 그 공격이 강화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그 여성들 내에서 그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여성들의 실직자와 휴직자 수가 남성들에 비해서도 더 크게 증가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노동자들은 지금 심각한 실업난의 고통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들이 받은 타격은 더욱 큽니다. 또 다음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거 보면은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 남녀 취업자가 감소한 규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일단은 2월이 제일 첫 번째 있는 막대기 쪽인데, 분홍색이 여성이고 이제 보라색이 남성인데요. 2월을 보면은 여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내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의 취업자 규모가 더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제조업 쪽이 불황이 굉장히 심하면서 이 남성들이 좀 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쪽에 일자리 감소폭이 컸고,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의 고용이 좀 덜 늘어나고 이제 여성들의 고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게 본격화된 그런 3월부터 들어섰을 때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그 여성들 쪽에서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3월에는 여성들이 11만 5천 명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단지 11만 5천 명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보면은 3만 3천 명이, 33만 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늘었어야 됐는데, 10만 명이 준 거니까 대략 한 40만 명이 애초보다는 더 줄어들었다 하는 식으로 이거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의 그 고용이 타격받는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양상 자체가 그런 여성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음식 숙박점이나 도소매 서비스업, 또 사회복지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그런 측면이 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위해서 그런 여성들의 그런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그 불황 시기 때 더 쉽게 해고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시장화된 돌봄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여성을 고용시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양육 지원을 늘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한 값싸게 추진하려 하면서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교실, 그 노인요양 등은 대부분 그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세한 민간 업체들이 고용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기도 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인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옴표 돌봄 노동이라는 따옴표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규정 지어지는 일자리들이고 사회적으로 일종의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애초에 공약을 할 때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이런 그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이런 시장의 사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또 재정을 가능한 아끼기 위해서 이미 크게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돌봄 서비스를 시장화한 이런 정책, 그리고 또 비정규직화한 이런 정책은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한층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 휴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가정에서 긴급하게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 긴급 돌봄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80%가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마스크 등 제대로 된 방역 물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초등 돌봄 전담사들, 이 몇 년 전부터 노조를 결성해서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하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줬다면 이번 긴급 돌봄 기간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돌봄 서비스 부분의 다른 노동자들도 그런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를 이제 겪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노동자나 아이 돌보미 등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지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올해 6월 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가사 노동자들의 방문 가정 수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도 이전에 한 달 일했을 때 112만 3천 원이었는데 굉장히 저임금이었던 것이죠.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63만 9천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제 가장 경제적 타격이 컸던 직종은 방과 후 강사들이었는데요. 방과 후 강사들은 81%가 수입이 아예 끊겼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223만 9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여성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을 설명하면서 남성 일반의 이득을 본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배계급에게는 거의 아무런 비용도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장과 정부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아와 돌봄, 가사노동을 사회화한다면 이를 통해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가 득을 볼 것입니다. 물론 자본가 계급의 여성들도 차별을 겪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진 부를 통해서 가사와 양육, 돌봄 등을 전담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 차별의 효과를 대폭 완화할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윤을 위해서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차별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과 남성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성차별이 사라지려면 여성차별로 이득을 누리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인 지배계급에 맞서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투쟁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성차별로 이득을 누리는 그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맞서서 투쟁을 강화하고 또 근본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이런 여성차별을 진정으로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고 또 약화된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런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노동이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그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그 존재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은 팬데믹을 이겨내는데 노동계급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영웅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응원하는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세계 보건의료 노동자의 70%가 여성입니다. 한국은 그 비율이 더 높아서 77.3%가 이제 에 달합니다. 그 흔히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말할 때 이제 주변화되고 있다 하는 등의 표현을 이제 쓴다고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결코 이 주변화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 노동은 늘어왔고 또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서 이제 보는 그래프가 그 여성 임금 노동자 수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1963년부터 이제 그 최근까지 지난해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런 고용이 더 급격하게 줄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 그거를 일면적으로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기울기가 커지면서 꺾이는 그 부분이 97년 IMF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도 물론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불안정성이 크고 또 차별받고 있는 처지 때문에 더 많이 해고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또 더 많은 그 여성들의 고용이 그 회복됐던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과 관련한 표를 보셨을 때도 비정규직 비율이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그만큼 여성들이 그 상용직 노동자로 고용되는 그런 비중이 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 노동계급에게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917년 이후에 그 민주노총 조합원의 조직률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로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나 공공 서비스 등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투쟁을 통해서 처지를 개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대학 청소 노동자들, 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투쟁을 통해서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한층 커지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을 더 이제 줄이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런 투쟁이 강화돼야 합니다. 이 불황 속에서 벌어지는 해고와 임금 삭감에 맞서서 또 방역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그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이런 투쟁이 강화돼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양질의 그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요구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 등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 또 학급당 학생 수와 보육 인원 등을 줄이는 그런 그 방향의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전한 그런 방역 조처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돌봄 노동자들의 수를 더욱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처럼 육아와 노인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최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을 보면은 정부는 기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 관련한 예산을 무려 23%나 증액을 해서 가장 많은 비율로 증액을 했지만 교육 예산은 대략 2.2%를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사 수 감축이나 임금 삭감 등의 공격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 보육과 관련한 예산도 찔끔 증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 처우 개선, 이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이들을 민간 위탁의 열악한 시설 일자리로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친 상황에서 그 이윤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업주들에게는 막대한 그런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 결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주식 등의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성과 함께 여성인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은 해고와 소득 감소를 이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장들의 다수는 남성이긴 하지만 그 여성 사장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진을 그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홈플러스 사장 임일순이라는 그런 사장입니다. 근데 이 홈플러스 여성 사장은 그 지점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 노동자 수천 명을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 점포를 매각하면서 배당 찬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규탄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여성 사장은 이런 노동자들, 다수가 여성이 노동자들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그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 올해 그 지난해 최저임금을 이제 정말 역대 최저로 인상을 했고요. 지금 재난지원금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네. 또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불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서는 투쟁이 강화돼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등락하는 방향은 비슷한 수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이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하고 단결과 연대를 전진시킬 그런 정치가 중요합니다. 여성차별을 남대 여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 이윤체제의 그 동합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차별과 착취 모두에 맞서서 이 체제를 변혁하려는 그런 혁명적인 사회주의의 분석과 조직이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강화해서 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 진정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더욱 이제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함께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전망을 추구하면서 투쟁의 전진을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의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또 질문, 주장을 펴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시간 채팅창과 또 전화 발언을 이용해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발제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또 질문, 의견 남기실 수 있고 전화 발언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전화 발언을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좀 연결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2가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 씨께서 2가지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집콕의 확대, 또 남성 노동자들이 전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재택근무의 확대가 자본주의 핵가족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한 또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이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의 부담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적인 돌봄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지, 또 각 가정에 돌봄과 보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말고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 소개해드리는 동안에요.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 연결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에서 확산 속에서 돌봄의 책임을 학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거리두기는 안 하면서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 속에서 출근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전면화하게 되면서 사실상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들이 돌봄 공백이 발생했죠. 이게 이제 사회적 쟁점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의료 보건 영역 다음으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 돌봄이란 이름으로 사실 이 돌봄을 학교 노동자들한테 떠넘겼는데, 제가 떠넘겼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노동을 맡을 인력 증원이나 시간제 노동의 개선, 방역 지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초등 돌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초등 돌봄 노동자의 80% 이상이 시간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라고 말하지만 그야말로 누더기 돌봄이었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 시간제 전담사들이 시간 변형을 강요받으면서 긴급 돌봄을 운영하게 됐고, 돌봄 교실의 방역까지 책임을 지면서 초과 노동을 공짜로 하게 됐습니다. 또 반면 그러면서도 시간 연장, 노동 조건 개선은 일도 없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시간제 전담사의 공백을 저학년 초등교사들이 맡아서 했는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도 하면서 긴급 돌봄에 온 학생 수업 지원까지 해야 돼서 이중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휴가 기간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돌봄 교실에 아이들 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 되는 대도시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누군가가 그 돌봄 교실이 너무 이렇게 대규모화되면 더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역이 문제인데 또 돌봄 교실에서 또 해야 될 일이 급식, 보건과 같은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교육 당국이 내놓질 않아서 지금 급식 노동자들의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식을 운영하라고만 하지 어떤 노동 강도나 안전 문제는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전체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 안에 노동자 간의 갈등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의 책임을 학교에 던져놓은 이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은 돌봄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깎았고 학교 노동자들 임금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면서 이 법을 이용해 학교 노동자들한테 아무 지원 없이 떠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돌봄 교실 관리 소관을 교육부냐 아니면 지자체냐 이걸 두고 한 달 사이에 두세 개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이간질만 시키고 있고 사실상 두 법은 민간 위탁이나 돌봄 교실을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는 계약적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든 학교든 돌봄 교실과 돌봄 노동자들의 조건의 개선이 없으면서 여전히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만 강제화할 거라는 거죠. 네, 발언을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런 돌봄 정책의 계약일 뿐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학교 노동자들이 함께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에는 시간제 노동 형태로 여성들이 값싼 노동을 제공하게끔 하는 방식이 돌봄 노동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 노동이 매우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아동 돌봄에 대한 이 책임 소관도 법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돌봄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봄 교실에 대한 재정 투자와 시간제 전열제와 전용교실 건설 이런 것들 분명하게 요구할 때 다른 노동자들도 이거에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면 좀 더 안전한 돌봄 교실 그리고 평범한 노동계급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과후 돌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저는 발언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분 동안의 시간이 보장이 되니까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듣는 동안 좀 두 번째 전화 발언 신청자가 계셔서요. 이 발언을 먼저 좀 듣고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고 계시는 의견들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연사께서 발제에서 이제 최근 경제 침체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성들의 조건 악화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들의 처지가 계속 후퇴했다는 점도 좀 강조해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성평등 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여성 노동자 투쟁이 늘어나고 또 불편한 용기가 주도한 대중 시위도 벌어진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류 여성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성주류화 전략과 젠더 거버넌스를 추진한 것은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또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류 여성단체 리더들이 이 민주당 정부와 협력해 의원이나 국가 관료로 이러저러하게 진출을 해왔고, 또 성평등 정책에도 개입해서 쬐끔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남성 페미니스트라서 혹은 국가 관료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또는 국가가 가부장 국가라서 성주류화 전략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류 여성 운동 내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인한 여성 차별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더 많은 여성 젠더 정책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늘어야 한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 정책 전문가들이 국가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적분법은 과거의 오류를 재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재인 정부의 거버넌스가 실패한 이유는 성주류와 전략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정부인 거고, 따라서 그가 여성 차별 정책을 추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서 비롯하는 문제인 것이지 국가가 가부장적이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차별적 체제의 핵심의 일부인 자본주의 국가를 성평등 실현의 주체로 이런 삼는 성주류와 전략은 근본적으로 저는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책으로 개혁주의 정책으로는 노동계급이 겪는 지금 불평등과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의 그 헛된 기대를 부추기는 협력에 기대거나 그다음에 국가를 성평등의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차별을 해결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도 좀 연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하는 동안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씨께서 채팅창 통해서 남기신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성이 가사와 육아 등을 맡으면 어쨌든 자본뿐 아니라 남성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 차별로 조금이나마 득을 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첫 발제자께서도 처음에 이제 돌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고, 또 전화 발언으로 처음에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된 이런 어떤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 제대로 된 돌봄이 또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으로 좀 남겨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 예. 들리시나요? 예, 지금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노동자연대에서 활동하는 최미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채팅창에서 그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의외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아까 이제 발제자가 그 화면에 보여주신 통계에서 약간 그 비정규직 규모 총수 자체의 추이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흔히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노동자들 쉽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다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유연화해서 노동자들의 그 잠재력 같은 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숙련을 어느 정도 쌓은 여러 노동자들을 무작정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면서 그 규모를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는 그 통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요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이중의 굴레와 그 효과를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정선영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을 위해서 노동계급 가족, 특히 그 속에 여성들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해온 탓에 코로나 위기가 특히나 이 노동계급이나 서민층 여성들의 삶을 더한 층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잠재력이 여전하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인상적인 평가들과는 달리 이 집콕이 강화되고 또 코로나가 준 경제적인 충격이 큰 속에서도
여성 그 임금 노동자의 전체적인 증가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타격 이후에 올해 여성 임금 노동자 수의 경우에도 월별로 일부 감소, 증가 이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말 수준, 즉 9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사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여성 노동계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그 영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IMF 때 잠깐 감소가 있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일부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들에게만 그 해고가 두드려졌던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남녀 모두 비슷한 규모로 감소를 했었고, 그 직후에 회복 속도가 여성이 훨씬 더 빨랐다는 점도 중요하고, 특히나 그 이후 한국에서 굉장히 그 대폭 팽창한 그 영역들, 특히 공공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편입이 됐고, 또 이 분야에서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잠재력도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인 보건의료나 방역 부문에서도 여성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어쨌건 여성 노동자들이 흔한 인상적 평가들처럼 이 자본주의에서 손쉽게 퇴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노동계급과 같은 그 분노, 같은 이해관계, 그리고 같은 잠재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이런 코로나가 증폭시킨 모순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보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울분을 대변하고, 또 그 투쟁의 지지와 개입을 하고, 또 남성과 여성 노동계급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발언 신청해 주셔서 활력 있게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이어서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연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방금 발언해 주신 분께서 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이 채팅창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정선영 기자가 발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비정규직 비율이 줄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비정규직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한 시청자께서 또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의견들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돌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또 다른 의견 조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발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진 씨께서는요, 아마도 이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긴급 돌봄이 계속되고 있고, 또 돌봄 전담사에 대한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오히려 이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어서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노동 강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먼저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집단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답변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아까 그 가정에 돈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단 물론 돈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을 늘리고, 그 돌봄 서비스를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형태로 돌리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노동자들이 연간 사회보험료 형태로 일단 그 연간 7조 원 넘는 사회보험료가 요양기관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이제 거의 99%가 다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업체에서 돈만 받고 그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최저 시급을 주면서 부려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집단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개인 그 노동자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노인센터가 센터가 그 노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센터를 다 정부에서 중단시킨 상황이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때 그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개별 가정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돌려줬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꽤 있었고, 그래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자들이 그 노인 한 명당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센터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들이 가정 여러 군데다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례도 지금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주고 보호구도 충분히 제공하고 또 하루에 한 가정만 방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발언 계속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한 분 더 신청하신 분 계시다고 하니까 좀 연결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씨가 그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하나 남겨주신 것이고요. 코로나 속의 가정폭력 피해가 유럽에서 특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이 가정폭력의 피해가 특히 심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경제위기 속에서 긴축 정책으로 복지가 축소하면서 보육과 부양 그리고 가사 부담이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극심해진 것도 이 가정폭력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연결 바로 해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 노동자연대 회원 정진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누군가가 질문했던 거에 재택근무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더 참여하기 쉽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일부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IT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일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에 있는 동안 밖에서는 또 이런 서비스업, 택배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조차 그게 더 편한 일,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 지회에는 한국 통신 노동자 회원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대신에 딴짓 못하게 엄청 하측에서 감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도 재택근무를 할 때 이제 노동 강도 이런 게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가 있으면 더 이렇게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재택근무를 더 사람들이 선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마저도 사장들은 통제를 강화하고 임금을 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일시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게 남성들이 더 가사노동에 참여하기 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가사노동에 이제 참여해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큰 것도 남성들이 물론 가사노동에 더 공평하게 참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단지 남성들의 어떤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산업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에 육아라든가 이런 걸 개별 가정에게 맡기고, 특히 여성이 그거를 많이 하도록 하는 식으로 정책이나 여러 교육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부추기고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노동에서도 더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특히 남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하는 것도 남성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부추겨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 즉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 이런 가사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되고, 결국 이건 사실은 그런 남녀 노동자들이 그런 모두에서 같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되고,
결국 이런 이윤 시스템을 사실 이제 제거를 해야만 이런 양육과 가사가 충분히 사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그 두 사람의 관계만 보면은 남성이 이제 그로부터 여성이 더 많은 가사나 뭐 양육을 하는 데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성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거 사회 전체가 이렇게 책임을 졌을 때 더 그들도 이득을 보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개별 가정에 맡겨가지고 그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게 만들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그 부담을 지게 해서 오히려 남성 노동자들은 더 과로를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이런 거는 노동계급에게는 모두가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게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회화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네,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요. 지금 전화 발언은 우선 오늘은 방금 연결한 발언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도를 약간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앞서 나왔던 몇 가지 쟁점들, 뭐 돌봄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 재택근무 확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득을 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모든 의견을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의견만 좀 소개를 하고서 시청자 토론은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슬기님께서는요, 자본주의가 사회적 비용을 개별 가정으로 부담시키기 위해서 노동계급 가정에게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강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하고 무급휴직과 대량 해고 등으로 지금 경제위기 시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같은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은 고통을 한 가정에서 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양효영님께서 남겨주신 또 의견인데요. 이 의견도 제가 짧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집안일 분담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집안일 자체가 확대돼서 개별 가정의 고통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긴 했지만 여성에게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좀 나왔고요. 많은 분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쟁점들의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의견 교환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오늘 토론의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정선영 기자에게 정리 발언을 좀 요청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그랬다면은 이 토론회와 또 이 노동자는 유튜브 채널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노동자인대 TV가 제공하는 여러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데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나만 알기 아까운 채널로 남겨놓지 마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후원도 좋은 토론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의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위기에서도 지금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목소리들을 통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한 소식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노동자들 신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노동자인들 신문에서는요, 이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기사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휴대폰에 알림이를 설치하셔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주간 노동자인들 신문은 종이로도 발행이 됩니다. 이 종이신문의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것도 매우 빠지지 않고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기 구독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안내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 드리고요. 정선영 기자의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활발한 의견과 또 많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요. 네,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책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삐딱이를 위한 여성 해방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삐딱이를 위한 여성 해방 가이드, 여성 차별과 자본주의라고 주디소가 쓴 작은 소책자입니다. 여성 차별의 그런 원인 기원 문제와 대안과 관련해서 아주 쉽고 되게 센스 있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린지 셔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자가 쓴 여성과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가족 제도, 지금 여성 억압의 여성 차별을 낳고 있는 핵심적인 지금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가족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형성 과정과 또 지금의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여성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날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해서 분석할 만한 그런 틀을 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고를 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인데 신문이나 또 마르크스 21이라고 하는 잡지 등에서도 한국의 구체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런 기사와 또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과 또 의견들이 나왔고 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온 것 중에 몇 개를 의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 보육의 문제, 이게 이 대안이 뭐냐 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보육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은 결코 지금 개별 가정으로 다 떠넘겨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가 된 상황이고, 여성의 절반가량이 지금 노동자인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다 그냥 집 밖으로 다 돌려보내는 식으로 아이를 집에서 다 돌보라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방역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노동자들이 최대한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런 휴가라든지 유급 휴가 같은 것이 제공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런 요구들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일을 다 멈추는 식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향,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도 또 벌어질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위기 때 우리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양질의 그런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노동자들에게 개별 학교의 그런 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또 보육 노동자들한테 이 그런 그 늘어난 교육 부담들을 떠넘기는 것을 통해서 또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식의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내에서 그런 업무 부담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하고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말 재원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 교사와 그 보육 노동자들의 숫자를 제대로 늘리고 그런 시설들을 또 제대로 갖추고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발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안전한 그런 보육학 교육 또 이제 또 노인 돌봄 등등을 위해서는 그 노동자당 담당해야 될 그 학생 수라든지 돌봄의 수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대폭 늘리는 것, 교사 수랑 보육 노동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결코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원이 결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정부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한 막대한 돈, 거의 수백조 원을 지금 그 금융 지원 같은 걸로는 쏟아부었고 재정 지원도 이제 막대하게 했는데요. 그런 돈들에 비하면 양육 또 보육 등등에 들어가는 돈들은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내년 그 예산에서 그 아이 돌보미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책정한 그러니까 증액한 돈은 불과 145억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게 아이 돌보미가 이제 그런 그 지금처럼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코로나19 같은 이제 위험한 상황일 때 집단적으로 모이기 힘들 때 그 개별 가정에 방문해서 긴급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동자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노동자들을 이제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면서도 불과 145억을 이제 그 증액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내년도에 그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 국방비를 그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300조 원이나 여기에 투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 사고 이런 데 돈을 쓰거나 또는 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 가사 부담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면 훨씬 더 나은 그 삶의 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런 노동자들과 또 이제 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써라 하고 요구를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다른 분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실제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가사노동이 더 하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콜센터 여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한참 감염병이 심하게 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재택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금이 또 삭감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소화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애를 같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고 재택근무를 한 여성들은 낮에 낮 시간 동안 줄창 이제 애들을 보고 일을 하고 애가 잠든 사이에 겨우 몰아가지고 막 한참도 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이중으로 가중된 그런 고통을 이제 많이 겪었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런 그 가사노동, 육아라든지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사회적 서포트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남성이 여성차별로부터 득을 보는 것 아니냐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의 관계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많죠. 그리고 눈앞에서 집안에서 이제 여성이 나는 이제 정말 아이 막 젖 먹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데
그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많이 운전히 먹고 왔다가 이제 혼자서 너 쿨쿨 자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막 되게 열받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이제 분노를 느끼는 이제 이런 식의 감정들이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당연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아빠 보고 뭐 당신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푸념들을 막 하고 뭐 곳곳에서 사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이런 이제 분노를 터뜨리고 이제 하는 식의 일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굉장히 현상 속에서 개인들의 관계로서 이 차별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과연 이런 문제는 왜 벌어졌는가? 또 이런 그 여성 차별의 이제 개별 가정의 이런 양육과 그 가사 노동의 부담이 떠넘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은 분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그 개별 가정에 이게 떠넘겨진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돌봄을 더 담당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남성들은 그 속에서 주 양육자가 돼야 된다, 가장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더 장시간 노동을 이제 해야 되고 또 더 먼 거리로 가서 또 일은 교통 시간이 더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정말 장시간 노동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과로사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 속에 남성들도 많은 노동계급의 남성들도 놓여있다 하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가해지는 이 가장이 돼야 된다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 이것이 또 남성들의 또 정서와 삶을 또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또 요인이 되기도 해서 뭐 온갖 술에 빠진다든지 또 막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겪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또 여성 차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 속에서는 남성들도 오히려 더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남성 노동자들도 그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그런 열악한 처지 때문에 계속 임금 수준을 더 하향해야 한다는 그런 하향 평준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남성과 여성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득을 버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조폭이 와서 누가 한 명의 뺨을 한 대를 때리고 다른 한 명은 너는 더 못생겼으니까 아니면 더 나쁘니까 하면서 뺨을 2대를 때렸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뺨 한 대 맞은 사람이 뺨 2대 맞은 사람보다 뭔가 더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뺨을 때린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노동을 착취해간 그런 자본가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 착취를 많이 당했건 적게 당했건 다 노동자들은 같은 자본가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이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동계급을 차별하는 논리 또 차별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는 그런 노동계급을 이간질을 해서 단결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별에 맞서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착취 체제 자체 자본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차별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차별을 스스로 겪지 않은 남성 노동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착취 체제에 반대한다면 여성 차별에 맞서서도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정리 발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부터 정리 발언까지 정선윤 기자 많이 애쓰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또 생생한 목소리로 시청자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또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